그리고 이제 강의를 처음 시작하니까 우리가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가 도대체 어떤 거냐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일반 물리학 및 연습 1, 다음 학기엔 2,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1년짜리 코스인데, 우리 반은 구성이, 앞 한 60% 정도가 기계공학부, 그 다음에 한 40% 정도가 융합 에너지과인가? 그렇죠? 이렇게 둘이 섞여 있고, 섞여 있어도 뭐 상관이 없어요. 네, 이름은 그 다음에 강의, 내 사무실은 이 건물에 419호예요. 419호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와서 상담 시간을 정하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하긴 했지만, 나는 매일 오후에, 주말을 포함해서 매일 오후에는 사무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그것이 일반 물리에 관한 것이든 혹은 여러분들의 진로에 관한 것이든 인생에 관한 것이든 나한테 찾아오면 언제든지 나랑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교가 지금 없지. 좀 이따가 올 텐데, 이 과목엔 조교가 있어요. 조교 이기석. 좀 이따가 볼 테고, 이 조교는 연구실이 B 지하 109호실에 있고, 이 이메일 주소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출석이나 혹은 숙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조교랑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숙제와 출석에 관한 조교가 전부 다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난 그럼 항상 조교한테 가보라고 할 테니까. 그래서 조교의 연락처를 잘 알아두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락을 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블랙보드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블랙보드라는 프로그램에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되게 이제 우리 학생들의 기본적인 반응은 물어보면 반응이 없어. 혹시 그러면 블랙보드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오케이, 내려요. 그래서 뭐냐면 숙제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블랙보드에 올릴 테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강의는 앞으로 파워포인트 파일로 올릴 거예요. 근데 파워포인트 파일로 계속 내용을 다 올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영화를 보는 것처럼 졸릴 수 있으니까, 문제를 풀 때는 빈칸을 남겨두고 거기다가 내가 마침 이런 펜이 있으니까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써서 내가 문제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의는 우리 잘하는 이 시간에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물리 1이나 2를 하나라도 듣지 않은 사람? 하나도 듣지 않은 사람? 오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안 들은 사람? 없죠. 그러면 사인 x 적분하면 코사인 x가 된다는 건 알죠. 부호는 대략 생략하고, 대략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풀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수식이 많이 나오거나, 그러면 잘 알다시피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쓰다 보면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면, 특히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하면 자국이 남으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틀렸는데요? 하고 지적을 해주고, 또 말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기 바래요. 질문을 하는 거는 내가 이걸 해서 강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지 말고, 왜냐면 한 학생이 잘 모르면 딴 학생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항상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한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 학교에 오픈 코스웨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픈 코스웨어는 사실 처음에 미국에서 시작한 건데 강의를 녹화를 해서 며칠 후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올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전체 과목 중에 우리 학교 전체에서 몇 개 안 되는 과목인데 그 중에 하나로 내가 신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혹시 다시 한번 듣고 싶다거나 뭐 시험 전에 한번 복습을 하고 싶다거나 할 때는 항상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강의를 그 오픈 코스웨어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보다시피 뒤에 카메라로 찍는 기사님이 와 있죠. 매 시간마다 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고 그거에 링크하는 주소는 이게 저 편집을 하고 이제 이러면은 나한테 알려준다고 하니까 그때 여러분들한테 뭐 블랙보드를 통해서든 아니면 강의 시간이든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더라? 또 하나 얘기할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 파일을 쓰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가 좀 필요할 수 있죠. 물론 책도 보겠지만 강의 노트가 필요할 텐데 그 강의 노트를 내가 오기 전에 1장과 2장을 블랙보드에 강의 자료실에 올려놨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 강의 전에 그걸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올려놓을 테니까 사실 내가 그걸 올려놓느라고 내가 조금 늦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혹시 내가 잊어버려서 안 올리면 왜 안 올렸냐 라고 나한테 불평을 하면 내가 바로 올리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고 강의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왜 공대생들이 일반 물리를 들어야 되냐 하는 것부터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이유를 써놨는데 사실 다음과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물리뿐만 아니라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냐. 물론 우리한테는 수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딸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하는데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 왜 안 하고도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수학자들이 수학을 강의하면서 왜 수학을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해야 되냐.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키우는데 수학만 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공허하죠. 말하는 사람도 좀 우습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엘렌버그인가? 하여튼 어떤 조던 엘렌버그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수학에 관한 대중적인 책을 많이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쳐야 되냐. 미적분학을 배우는 게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좀 약간 공감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나 다른 축구 선수들이 축구 시합에 나간다. 축구 시합에 나가면 아주 현란한 발놀림, 그 다음에 놀라운 묘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아주 우리를 흥분하게 만드는 경기를 펼치는데 그 사람들이 경기장 밖에서 그럼 뭘 하냐? 스트레칭을 하죠. 그 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죠.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체력 훈련을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운동장에 나와서 누가 더 웨이트 트레이닝을 잘하느냐로 경쟁을 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런 게 없이는 운동장에 나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본기를 갖추는 연습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럼 어떤 기본기를 일반 물리학을 공대생들한테 강의하는 것의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기초 체력을 키우는데 어떤 기초 체력을 키우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일반 물리를 배워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정량적인 사고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정량적인 사고방식이란 건 뭐냐면 답이 숫자로 되어 있는 문제를 푸는 거죠. 그걸 숫자를 끄집어내려면 여러 가지 연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라고 하면 어떤 인상을, 여러분들이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뭐 공식도 많이 외워야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렇죠. 공부하다 보면 공식을 많이 외워야 되죠. 뭘 하든지 아무리 과학이나 수학이라도 처음에는 공식을 외우는 거가 필요해요. 왜냐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물리는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아니야. 공식은 외워야 돼. 물리는 공식을 외워서 따분하다.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한테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리를 강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문제 푸는 능력을 키우게 하는 거예요. 문제 푸는 능력을 키울 때는 물리처럼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물을 단순화시킬 수 있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따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붙이면 돼요. 근데 점점 복잡한 분야를 다루는 거, 예를 들면 생물학. 어떤 생물의 세포의 한 역할을 보고 싶을 때 세포를 하나 떼내면 죽죠. 하나만 떼내서 생각하기가 어렵고, 혹은 더 나아가서 사회과학 쪽에 들어가면 경제학. 경제학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만 생각해서는 물가가 오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전 세계적인 그 상황에서 한 구성된 요소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생각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물리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 부분과 중요한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분야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운동을 어떻게 기술하냐? 그러면 우리 태양계에 지구랑 태양만 있지 않죠? 달도 있고 다른 행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효과를 보면 태양의 효과가 중력에 의해서 효과가 제일 커요. 그럼 다 없애고 태양과 지구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 궤도를 구하든 뭘 하든 이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엔 달이야? 그럼 달을 집어넣어서 뭐 약간 수정을 하고, 다음과 같이 원래 있었던 복잡한 시스템을 간단한 시스템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복잡한 걸 다시 붙여서 놓을 수 있는. 우리 이런 거를 뭐라 그러더라? 영어로 하면 리덕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환원주의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말을 써서 하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기가 가장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앞으로 많은 문제를 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강의에 필요한 내용, 마치 우리 게임을 하는 거랑 비슷하죠. 게임을 할 때 처음 이 버튼을 어떻게 누르냐, 이걸 누르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만 알면 그다음부터는 규칙별로 신경 쓰지 않고 얼마나 게임을 잘하냐를 신경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도 강의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은 되도록이면 최소한으로 강의하고, 내 강의에서는 대부분은 문제 푸는데 시간을 쓸 거예요. 문제 푸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돼요. 근데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것도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그럼 처음에 어떻게 생각해서 풀 건가 하는 연습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이 지난 다음에 왔을 때 아마 일반 물리에 대한 식은 다 까먹었을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는 걸 권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남아있는 건 있죠.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처음 타면 뭐 굉장히 고생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다치고 비틀비틀거리면서 펴주면, 잘 타고 나면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타려고 하면 처음에 좀 약간 고생하지만 금방 타죠. 뭐 여러분들 몸이 익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량적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어떻게 몸에 익히느냐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할 거라.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후에 전공과정 혹은 다른 것도 물론 좀 더 고급의 지식을 배우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이에요.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훈련을 일반 물리학에서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풀이 능력에서 이제 우리 일반 물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냐면, 처음부터 숫자를 막 주고 숫자 사이의 관계를 끄집어내서 공식을 집어넣어서 쓰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 물어보는 문제는 아주 일상적인 용어로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치거나 죽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어느 높이에서 떨어지면 확실하게 죽을까? 굉장히 좀 잔인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다음과 같이 물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 수 있는 문제로 바꿔야 돼요. 숫자를 쓸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어떻게 하나? 자동차 충돌 실험을 하죠. 가끔 이렇게 왜 인형 같은 거 넣어서 충돌 실험 이렇게 하는 거 슬로우 비디오로 TV에서 가끔 보이잖아요. 그 정면 충돌 실험에서 이제 차가 얼마나 안전한가를 실험을 하는데, 그게 되게 얼마로 가서 벽에 박냐면 시속 30km로 박아요. 시속 30km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실험 자료에 의하면 30km로 정면 충돌하면 사람이 확실히 죽는다는 걸 알아요. 이제 그걸 바꾸면, 그걸 이제 1초에 몇 미터를 떨어지는가를 알 테니까, 그거를 높은 데서 떨어지면 이제 중력의 효과로 이제 떨어지면 부딪힐 때 어느 높이에서 떨어지면 지면에 부딪힐 때 시속 30km로 떨어지는가를 계산해 보면 대략 몇 층인가를 알죠. 좀 이따 나중에 계산하겠지만 대략 한 3층이나 4층이에요. 그래서 3층이나 4층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이런 계산을 다 한 다음에 답은 나 같으면 3층 보다 높은 데서는 떨어지지 않겠어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정량적인 문제를 푸는 과정은 일상적인 용어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정량적인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숫자와 수식을 써서 푸는 문제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어서 답을 구하고, 그 답이 다시 일상적인 용어로 대답할 수 있는 요 세 가지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쳐서 문제를 푸는 걸 우리가 물리학에서 문제풀기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걸 다 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렇게 해서 뭐냐면 소위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배우는 게 다 우리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배우게 할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온 세상은 아주 재미있는 세상이에요. 왜 재미있는 세상이냐면, 소위 챗 GPT 같은 소위 인공지능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점점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혹은 내가 인간이라는 거에 대한 되게 우리가 국뽕이라고 얘기하듯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존재라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몰라요. 그래, 인생이 고달파서 그렇게 생각해야 살기가 좋은지 모르지만, 되게 그런 자존심이라고, 프라이드라고, 이고, 자기의 그 자존심을 상처를 주는 사건들이 몇 개 있었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상. 그 첫 번째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에요. 여태까지는 하느님이 축복을 줘서 인류가 생겼는데, 그러면 너무나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다른 건 모두 우리 주위에서 돌아야 된다.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왜 우리가 중심에 있지 않지?
과학적인 사실은 둘째 치고라도 인류가 우주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인류에게 아주 큰 자존심을 준 거죠. 자존심에 상처를 준 거죠. 그래서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에 가서 자기의 믿음 혹은 자기의 과학적인 그 신념을 포기하도록 강요를 받았죠. 두 번째는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우리는 진흙에다가 불어넣어가지고서 사람이 탁 생겨났는데 그게 아니래. 원숭이에서부터 진화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싫어하죠. 그래서 다윈이 어떤 학교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 너는 어느 원숭이에서 진화했냐? 라고 이렇게 막 조롱하고 막 그랬죠. 그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우리 인류의 특징은 있지만 인류가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동물과 특별하지는 않다. 각각이 특별하죠. 그렇지만 특별히 우월하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했죠. 이런 걸 이제 겪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는 드디어 인공지능이 등장했어요. 인공지능이 등장했을 때 처음에는 원시적인 답을 꺼냈죠. 점점 발전해 가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사실은 되게 이제 인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우월한 게 아니라 특징이라는 게 창의성, 높은 지능. 이제 이런 걸 얘기하고 있었는데 되게 창의성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술, 음악이나 미술, 혹은 문학. 근데 요새 인공지능에서 소설 쓰죠. 그림 그리죠. 컴퓨터 코딩도 잘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특징지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물어보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대에 그럼 과연 인간의 특징이 뭐냐? 여태까지 우리가 고귀하게 생각하는 창의성 이런 것들이 도전받기 시작하죠. 그런 새로운 세상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어디 인공지능에서 질문을 해봤더니 이런 이상한 대답을 하더라. 혹은 그 바둑의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정상적으로 두지 않고 이상하게 두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좋은 지적이긴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사람은 못 이길 거야 라는 희망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안 그럴 수 있어요. 점점 발전해.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럼 그럴 때 과연 여러분들이 인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대에 도달했다 이거예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질문 중에서는 정량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음과 배우는 기술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되게 물리나 공학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감정이나 이런 거는 배제하고 답. 사람이 몇 명이 죽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순전히 객관적인 답만을 내는 비정한 학문이다. 객관적이면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되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걸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제 과학자니까 이제 과학을 얘기를 하는데 과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운동에 대해서 배운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방법은 여러분들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 자라온 생활 환경이나 혹은 학습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70명 있으면 70명에 70개의 생각이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럼 그 각각 다른 생각이 여러분들이 서로 상호작용 혹은 서로 얘기를 하거나 토론을 할 때 서로 상대방한테 제대로 이해를 시킬 수 있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물론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과학에서는 서로가 서로와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해한 것이 저 사람도 내가 이해한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혹은 딴 사람이 이해한 걸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사람마다 다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러면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연구를 할 때도 그래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은 다르게 이해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문제는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결과가 같은 결과를 예측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해한 거랑 내가 이해한 거랑 어떻게 서로가 일치점을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걸 계속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60억의 인구가 있으면 그것을 보는 방법은 60억 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표현할 때 사람마다 다 달라요. 훨씬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은 더 창조적으로 표현을 할 테고, 그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대충.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물론 답은 똑같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서 풀었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숙제에서 여러분들이 답이 같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얘기는 좀 이따가 합시다. 그래서 결국 다음 같은 건, 과학은 굉장히 주관적인 여러분들의 감정 혹은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포함된 분야라 이거예요. 너무 바다를 바르나? 자, 그래서 이제 강의를 소개를 하면, 강의는 75분 연습, 이 과목 이름이 일반 물리학 및 연습이죠. 그래서 강의를 일주일에 2번 하고,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강의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조교가 와서, 왜 조교가 있냐면 조교가 와서 여러분들이랑 연습 시간을 정해요. 연습 시간은 뭐 하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주면 조교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숙제를 잘 풀었나, 이 문제는 잘 풀었네, 이 문제는 좀 잘 못 풀었네 하면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은가 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이 연습 시간이에요. 그래서 연습 시간은 좀 이따 잡을 거예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는 성적,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 100점, 그 다음에 내준 숙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전체 300점으로 해요. 그 다음에 다른 반이나 이럴 때서는 퀴즈, 전체 교양물리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전체 일반 물리를 듣는 학생들한테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에서 퀴즈를 보는 걸 제안을 하는데, 그 퀴즈를 보는 반은 숙제를 안 내기 때문에 둘 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퀴즈를 보지 말자. 숙제만 하자. 퀴즈는 좀 객관식이랑 OX 질문이에요. 내가 아주 싫어하는 부분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출석은 369, 무슨 게임 이름 같지만 369 3번, 결석 3번 하면 A 플러스가 있나? 하여튼
A로. A 플러스에서 B 플러스로. 9번 하면 F로. 다음과 같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숙제를 우리가 좀 이따가 강의 내용을 설명하겠지만 1학기에 20장을 공부를 해요. 20장을 공부를 하면 그 각 장이 2개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줄 거예요. 문제를 내줄 거예요. 그 문제가 한 챕터당 한 2개나 3개 정도, 그러니까 한 5문제? 4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이 챕터 2개가 끝날 때마다 나가요. 그래서 그거를 반 이상은, 한 60% 정도는 강의에서 들은 걸 복습할 수 있는 문제.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40%는 여러분들이 이건 못 풀겠는데 처음에 딱 받았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 도전 문제. 이렇게 낼 거예요. 그래서 이 숙제의 전체 점수 중에 40% 이상을 받지 않으면 내 과목에서 성적을 받을 수 없다. F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 왜냐하면 숙제를 한다는 게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 공부하는 시간에 꾸준히 공부를 하도록 내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물론 출석은 요거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인가? 그렇죠? 그 후에 수강 신청 정정이 돼서 확실하게 출석부가 확정이 된 다음부터 출석을 부르겠어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숙제는 전체 10개, 2장이 끝날 때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서 조교한테 제출한다. 어떻게 제출하는데? 헷갈리죠. 그 다음에 숙제를 채점한 후 조교가 문제 풀린 거, 어려운 거, 많이 틀린 거, 중요한 것들은 이제 학생들이랑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우리가 연습이라고 하고, 연습은 따로 좀 있다가 조교랑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교재는 Fundamentals of Physics, 할리데이 앤 레스닉 11판인 워커랑 11판인데 이게 원서고, 이거를 번역한 게 2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걸 사가지고 보면 돼요. 그렇고, 그럼 숙제를 어떻게 내냐? 좋은 질문이지. 우선 숙제라고 해서 끄적끄적 써서 볼 수도 있지. 그렇지만 숙제는 기본적으로 채점을 조교가 하죠. 그러니까 조교가 알아볼 수 있게는 써야 된다 이거예요. 알아볼 수 있게 써야죠. 그죠? 근데 그냥 써서 내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약간의 격식을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표지를 하나 만들어요. 표지. 샘플이에요. 꼭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숙제, 몇 번째 숙제, 제출일, 담당 조교, 그 다음에 자기 소속, 학번, 이름, 이렇게 해서 표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연필이나 펜을 써서 손으로 쓰거나 아니면 뭐 워드 프로세싱 뭘 하든, 하여튼 뭘 하든, 여러분들이 중요한 점은 조교가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 푸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을 쓴다 그랬죠.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운 교육 방식이랑 좀 달라요.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답만 맞으면 돼. 그래서 수능 시험 볼 때는 4개 중에 있으면은 대략 적당한 극한을 취하거나 몇 개만 해서 때려 맞춰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대학교에 들어와서 특히 일반 물리에서는 우리 그런 거 안 좋아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봤으면 좋아요. 그래서 수식만 몇 개 쭉 나열하고 답 쓰면 우리 이런 거 점수 안 줘요. 설명을 해. 내가 왜 이 문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예를 들어서 운동량이 보존되므로 이렇게 처음 속도가 어느 거고 마지막 속도가 얼마라면 요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과목을 듣는 다른 학생한테 그 문제가
모르고 있는 학생한테 문제를 설명하고 그 문제를 풀이를 설명할 때, 풀이 설명을 여러분 10만 달랑 쓰고 그러지 않죠? 그 설명하는 거를 여러분들 다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글 쓰는 거예요. 답만 써서는 그런 거 우리 점수 안 줘. 그 다음에 자신의 풀이 과정을 조교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계산 확인하고, 단위 확인, 유효수준 좀 이따 해요. 이런 거 다 확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이라고 얘기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되게 이제 수능 같은 걸 준비하고 하면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강요를 받죠. 실수해서 틀리면 문제 하나 틀리고 막 그러죠. 그렇지. 대학교에 들어오면 실수하는 거를 권하냐? 그렇진 않아요.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치? 하다 보면 계산도 좀 틀리고 그러잖아. 그렇지만 우리 계산 틀려서 답이 틀렸다고 해서 그 문제가 10점 만점이면 빵점으로 처리하진 않아요. 물론 만점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실수를 하지. 근데 실수는 처음에 했다가 자꾸 이제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되죠. 실수를 없애는 노력을. 그래서 우리는 부분 점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 중에 되도록이면 많이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강의 개요를 얘기하는데, 보면 뭐 많죠?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학이 여러분들 1학년 과목 중에서 굉장히 터프한 과목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내가 흔히 사람들이 하는 3대 거짓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나의 많이 든 분이 늙으면 죽어야지. 절대로 안 그래요. 두 번째가 물건 파는 사람이 나 이거 밑지고 파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정확히 1년 전 오늘, 혹은 뭐 재수나 뭐 N수를 한 사람은 다르겠지만 고3 딱 올라온 첫날 담임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올 한 해만 죽었다고 생각해라. 아니, 대학 들어오면 지옥의 시작이에요. 많아요. 뉴턴의 법칙을 공부하는데, 뉴턴의 법칙이 나온 지가 한 400년 정도 됐죠. 그동안 쌓여온 지식을 1년 안에 배우려고 하면 세게 배워요. 세게 배워서 여러분들이 되게 강의평가에 교수님 너무 숙제가 많아요. 숙제가 어려워요. 진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죠. 어떻게 생각의 전환을 하냐? 원래 대학교에서 강의를 나가는 스피드는 이렇게 나간다. 이거보다 천천히 나가면 널널한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1년짜리 코스인데, 첫 번째는 역학. 힘과 뭐 가속도, 뭐 속도 이런 거, 파동, 연력학. 크게 주제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2학기 때는 전기와 자기에 대한 모든 것, 이걸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1학기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을 보면,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개요를 이렇게 얘기하고, 중간고사는 범위가 좀 약간 희한하죠. 1장에서 그냥 10장까지 하지 왜 14장을 해? 왜냐면 10장이랑 11장이 이게 아주 심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따로 보면 좀 곤란할 것 같다. 그래서 밑에서 하나를 올렸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요거, 기말고사는 이렇게 해서 범위를. 여기서는 뭐 14장이 빠져 있죠.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 강의 시간에 시험을.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에 대해서 대략적인 걸 설명을 했는데, 질문 있는 사람? 질문이 없네. 좋았어. 그러면 문제풀이 요령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텐데, 이거 마치 요리할 때 나오는 소위 레시피랑 비슷하죠. 모든 걸 다 이렇게 단계로 얘기하는데, 이런 건 모든 걸 다 단계를 쓰면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마치 뭐냐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 뭐 이런 거 많이 듣죠? 아주 옛날 얘기인데, 뭐, 1번 냉장고 문을 연다, 2번 코끼리를 넣는다, 3번 문을 닫는다. 하마를 냉장고에 넣는 4가지 단계, 1번 냉장고 문을 연다, 2번 코끼리를 뺀다, 3번 하마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코끼리와 하마가 100m 떨어진 호수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뛰어간다. 누가 먼저 도달했을까? 누가 먼저 물을 마실까? 코끼리죠. 하마는 아직 냉장고 안에 있으니까. 뭐 하여튼 이런,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우리 대부분 이렇게 해요. 필요하면 그림을 그린다. 잘 이해할 수 없으면 머릿속에 생각하려면 그림을. 여러분들이 숙제나 이거 이외에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교재 각 챕터마다 끝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을 때 여러분들이 되게 내가 권하는 문제 푸는 방법은 그림 있는 문제부터. 근데 그림 있는 문제가 되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줘.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생각이 훨씬 더 간단하게 되고. 두 번째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거.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간단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암산을 하거나 간단한 문제는 이럴 필요가 없지만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에서 숫자로 주어져도 그 숫자를 문자로 바꾼 다음에 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훨씬 더 실수를 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력 가속도가 뭐 9.8m/s 제곱 스퀘어에서 문제를 풀었다. 그래서 그때마다 문제를 풀 때마다 한 식에서 다른 식으로 갈 때마다 9.8 해서 답을 딱 냈어. 그게 A번 문제야. B번 문제. 달에서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의 6분의 1이다. 달에서는 지금 구한 답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숫자를 집어넣으면 다시 또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돼. 근데 그 중력 가속도를 G라고 나와서 나온 답이 예를 들어서 G의 3승에 비례한다 그러면 G 대신에 처음에 있던 거에 그거에 6분의 1인 값만 다시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로 바꿔서 문제를 풀고 맨 마지막에 다시 숫자를 집어넣는 게 훨씬 더 문제를 푸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단위와 차원을 잘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사과 2개랑 귤 2개를 더하면 몇 개? 더할 수 없죠. 사과랑 귤은 다른데. 그렇죠? 이렇게 하면 사과랑 귤, 그래도 과일의 숫자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속력이랑 자동차의 질량을 더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문제가 답을 여러분들이 구하면 답이 간단하면 좋은데 복잡하면 내가 구한 게 맞아? 라고 할 때 극한인 경우,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꼭 확인해 보는 게, 이런 게 사실은 문제 푸는 거, 물리를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데 있어요. 마지막으로 숫자로 얻은 답을 봤을 때 답의 크기가 그럴듯한지. 내가 사람의 키를 구하는 문제를 냈는데 사람의 키가 1mm가 나왔어. 그럼 이상하잖아. 그죠? 그럴 경우에는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에 대한 소개를 다 했어요. 지금까지 질문 있는 사람? 오케이. 질문이 없으면 우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1장, 측정. 물리 현상은 모두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양만 가지고 생각해요. 우리는 귀신 같은 거 안 다뤄요.
귀신의 질량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귀신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아니 물리학에서 무슨 귀신 얘기야? 그럼 좀 더 고상하게 신학 얘기를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에 많은 신학적인 논쟁 중에 하나가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가서 앉을 수 있는가? 우리 이런 거 안 해요. 우린 측정할 수 있는 양만 가지고. 근데 도대체 어떻게 측정을 하냐? 측정을 하려면 뭐 측정하는 양을 정하고 그 양에 단위를 부여해야죠. 여기 사진은 이게 뭐냐? 이게 시계예요. 시계인데 시계가 영어로 클락이죠. 클락인데 정확한 시간을 재는 거는 크로노그래프라고 그러죠. 이제 복잡한 얘기를 하죠. 크로노라는 게 시간이고. 그래서 이거를 왜 만들었냐? 이게 뭐냐면 소위 H1 클락이라고 해서 1736년에 존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럼 왜 시계를 만드냐? 이 당시만 해도 바다 항해를 할 때 바다에 나가서 배가 떠 있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으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도랑 세계 지도가 있으면 위도랑 경도를 지정을 하면 위치를 알 수 있죠. 위도가 뭐지? 북극을 90도로 하고 적도를 0도로 한 다음에 적당히 나눈 게 위도고, 그래서 우리가 북위 뭐 대략 30도에서 40도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죠. 그 다음에 경도라는 거는, 그래서 위도는 영어로는 latitude라고 하고, 경도는 이렇게 동그라니까 영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니까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사과 이렇게 쪼개듯이 이렇게 쪼개가지고서 360도. 그 각도를 위도라고 하죠. longitude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위도는 측정하기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북극성을 이렇게 바라본 각도를 이용하면, 적당한 기하학을 이용하면 위도는 구하기가 쉬워. 근데 경도는 어떻게 측정하냐 이거예요. 경도를 측정하려면 정확한 시계가 필요해요. 왜 시계가 필요하냐? 내가 기준되는 면에서, 우리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는 데가 영도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해가 머리 위에 떠 있는 시간을 12시로 딱 정했어. 그 다음에 그 시계를 가지고 막 돌아다녔어. 이리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막 했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위도는 알겠어. 북극성을 보면 되니까, 밤에. 근데 경도는 어떻게 알지? 해가 머리 위에 떠 있을 때 시계를 봐요. 시계를 봤는데 3시야. 그럼 그리니치 천문대랑 3시간 차이 난 거죠? 한 바퀴 돌면 24시간이잖아요. 3시간 차이가 나면 여기서부터 경도가 얼마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도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여서 그때 정확한 시계를 만들려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상금을 걸었어요, 그때. 영국에서. 현상금을 걸어서 이 사람이 H1 클락이라고 아주 정확한 시계를 만들어서 그 당시 2만 파운드의 상금. 그래서 내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 1736년에 2만 파운드면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얼마냐? 했더니 챗 GPT가 자기가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 그때랑 인플레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그래서 답이 얼마인데? 그랬더니 대략 우리 500만 불. 미화 500만 불. 한 60억 정도 되는 상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같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물리량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리량을 보는데 우리가 단위를 써야죠. 단위를 쓰는데 SI 단위계라는 걸 써요. SI가 처음에 프랑스가
원래는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면 IS라고 써야 되는데 프랑스에서 처음에 여러 가지 단위를 만들어서 이게 Le System International System International SI 단위. 그래서 이제 기본 단위 물리량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잘 보니까 세 개만 독립적인 세 개만 정하면 나머지는 어떤 물리량도 그 세 개를 적당히 곱하거나 나누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세 개를 기본 단위라고 해요. 길이, 시간, 질량. 이거 어떻게 찾았나요? 그냥 우리가 정한 거예요. 이게 유일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어.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우리 세 개를 기본 단위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 단위가 미터, 시간은 초, 세컨드, 질량은 킬로그램.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길이는 L이라고 쓸 거고, 랭스의 L, 타임의 T, 질량의 M. 물론 이제 2학기에 들어가서 전하 이런 걸 볼 때는 쿨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요거는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 이걸 기본 단위가 책 1장을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걸 보도록 하고, 유도 단위는 이 기본 단위를 적당히 결합해서 다른 모든 물리 단위를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밀도라는 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단위 부피당 질량이 얼만큼 있냐. 1kg per 미터 3승. 질량과 길이의 단위로 적당히 결합해서 썼죠. 일률, 1와트.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다음과 같이 결합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기본 단위를 그럼 어떻게 정했냐? 1m나 1초나 이런 건 어떻게 정하냐? 대개 우리가 단위계를 정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크기가 대략 1 정도 되는 걸로 단위를 정해요. 여러분들 키가 1m, 대략 1m 정도 되죠? 여러분들 키가 한 1000m 정도 되진 않잖아요? 혹은 0.001m 정도 되진 않잖아요? 그러면 소수점도 써야 되고 0도 많이 써야 되고 귀찮으니까 대개 단위는 우리 주변에 있는 길이가 대략 한 1 정도 되게 정해요. 근데 이제 그럼 크면 어떻게 하냐? 이게 뭐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35억 6천만 미터. 귀찮죠? 이렇게 쓰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 제일 큰 수 밑에다 소수점을 붙여. 3.56.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65 곱하기 10의 구수. 다음과 같이 쓴다 이거예요. 파워. 작은 수는 이것도 4.9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의 마이너스 7승. 다음과 같이 쓴다 이거예요. 이렇게 쓰면 크기는 이걸로 쉽게 알 수 있고 정확한 양은 앞에 있는 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쓰면 귀찮으니까 그 앞에 이제 접두어를 썼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게 이런 거 우리가 과학적인 표기 방법이라고 하는데 요거에다가 10의 9승? 10의 9승이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요 기가와트라고 써. 10의 9승을 기가와트. 기가와트라고 쓰면 너무 또 길잖아요. 그래서 와트는 줄여서 대문자 W, 기가는 대문자 G로 쓰고 1.27 GW라고 읽지 않고 기가와트라고 읽는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노야. 여러분 나노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많이 들었죠. 나노가 사실은 다른 뜻이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9승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10의 39승. 나노를 줄여서 소문자 N, S. 요거를 NS라고 읽지 않고 나노세컨드라고 읽는다. 다음과 같이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런 앞에 있는 접두어가 어떻게 되냐면 굵은 글씨로 쓴 거 10의 3승이 킬로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그죠? 킬로그램, 뭐 킬로미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10의 6승이 메가예요. 10의 9승이 기가, 조그마한 기가. 10의 12승이 테라. 그래서 뭐 테라바이트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거는 10의 1승 데카, 10의 10분의 1을 데시,
마이너스 센티미터,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렇게 쭉 내려간다. 이런 걸 써서 이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숫자는 이렇게 써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길이는 여러분들이 길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 뭐 지구 둘레 뭐 40만 분의 1 이런 거는 옛날 얘기예요. 우리 그 정도 정확성은 훨씬 넘어선 지 오래야.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희한하게 정의해요. 미터 원기로 하지 않나요? 미터 원기도 이제 정확하지 않아. 온도 변화에 대한 이 변화, 그다음에 그걸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는 정확도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해.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만 할 게 뭐냐면 빛의 속도로 정해요. 빛의 속력. 빛의 속력이 29만, 가만 있어봐요. 100만, 1000만 원. 2억 9,900 미터 per 세컨드. 요거의 역수야. 빛이 요거의 역수 동안 진행한 거리를 1m로 정해요. 그래서 아까 길이, 시간, 질량이 기본 단위라고 했지만 요즘에 단위를 정하는 거는 속력, 시간, 질량으로 정해요. 기본 단위는 길이, 시간, 길이를 어떻게 정의하냐? 속력, 빛의 속력으로 정의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요새는 그 기본 단위가 뭐냐? 속력, 시간, 질량이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왜 헷갈리냐면 여러분들이 화학 들었죠? 화학 때 주기율표 여러분들이 수소가 1쪽, 아르곤이 18쪽이죠? 그렇게 배웠지? 내가 고등학교 때는 수소가 1쪽이고 아르곤이 8쪽이야. 그 사이에 있던 소위 전이 원소를 싹 빼고서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전이 원소를 그냥 다 집어넣었어. 10개를. 갑자기 8쪽이 18쪽이 돼버렸어요. 헷갈리니까 그냥 길이. 그렇지만 요거는 길이의 크기는 이제 대략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요. 뭔데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점점 요새 기술이 발전하니까 빛의 속도를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 않나요? 이 밑에 소수점 밑에 뭐 1, 2, 8 뭐 이렇게 쭉 나가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니야. 우리 단위 그렇게 안 정해. 앞으로 빛의 속도는 요걸로 정했어요. 요걸로 정했어. 이걸로 정했다는 게 뭐죠? 1m를 정한 거랑 똑같아요. 요걸로 정했어. 그러니까 아무리 더 빛의 속도를 정확하게 잰다고 해도 이걸로 정한 거예요. 왜? 이거는 자연계에 나타나는 상수 중에 하나예요. 빛의 속도는 또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정지한 사람이나 움직이는 사람이나 빛의 속도는 누구나 다 똑같이 측정해요. 그래서 요새 단위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연계에 나타나는 상수를 정해요. 그걸로 단위를 정해요. 길이는 빛의 속도를 이렇게 정의해요. 질문 있는 거 아니지? 벌써 없구나.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해요. 그럼 질량은? 질량은 또 여러분들이 시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슘 원자 시계로 다음과 같이 해서 이걸 1초로 정했다 이거예요. 이걸로 1초를 정하고 빛의 속도를 정하면 미터가 정해지죠. 그죠? 내가 10분이라 그랬나?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질량은 뭐 탄소 원자 동위원소 중에 12 중 1몰의 질량을 12g으로 잘못했는데 0.012인데 12g 12g은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돼야죠. 으로 정의한다. 뭐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배웠지만 2017년인가 19년에 다르게 정의했어. 빛의 속도도 자연계에 나타나는 상수인데
자연계에 나타나는 상수 중에 여러분들이 2학기 끝날 때쯤 돼서 배우는 플랑크 상수라는 게 있어요. 플랑크 상수의 크기는 굉장히 작아요. 이것도 그러면 유효 숫자를 점점 늘려서 하면 되지 않냐? 아니, 이걸로 정했어요. 이걸로 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미터는 요거의 단위가 이렇게 주어져요. 요게 빛의 속도로 결정됐어. 요게 세슘 원자의 걸로 결정됐죠. 이거를 지정하면 질량이 결정되죠. 그래서 질량은 플랑크 상수 키블 저울이라는 걸로 전기적인 힘이랑 중력의 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다. 세상 많이 변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첫 시간에 내가 앞에 사족을 많이 얘기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조교랑 연습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연습 시간을 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우선 그래서 앞으로 나올까?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같이 하게 될 조교 이기석 이제 연습 시간을 정하면 되겠다. 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요 다음 강의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